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4년 11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의 일론 머스크 발탁, 정미아 조선비즈입니다. 디백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후보와 공동수장, 정부 효율부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이피시언시. 이 정부 효율부가 할 일은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연방기관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 이것을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백악관 및 예산관리국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전례 없는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정부에 도입할 것이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아주 훌륭한 사업가고 이번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머스크는 성명을 통해서 시스템에 충격파를 보낼 것이다. 정부 예산 낭비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투톱을 올린다는 게 이게 또 잘 될까 모르겠어요. 이 공화당 대선 후보 이름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인도계 같은데 생김이 이게 이 사람은 뭐 기업가 출신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코드가 둘이서 좀 맞을지 어떻게 아마 어쨌든 실무적인 거를 머스크가 주도할지 이 사람이 주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효율부라는 게 생겨서 피터 드러커의 효과성은 어디로 갔는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효율이라는 게 이피시언시인데 원가 세계의 용어입니다. 원가 절감,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죠.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깎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굴 갖다 놔도 깎으라 그러면 깎는다. 모든 부분을 깎으면 정부 효율부는 실패할 수도 있다. 정부의 기업가적인 접근 방법을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머스크가 낭비라고 판단할 사항들은 무엇일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상대적으로 경영 컨설턴팅을 하고 유명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꽤 많이 됐죠. 90년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미국식 경영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분은 효과, 이펙티브니스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된다. 효과성을 따져야 된다. 이것은 스루풋 월드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스루풋 월드는 스루풋을 우선시합니다. 비용도 물론 줄이긴 해야 됩니다만 그거는 한 3순위 정도예요. 1순위가 스루풋이고 2순위가 재고 회전이고 3순위가 비용 절감이고 비용 절감은 3순위입니다. 비용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약에는 돈을 더 써야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약이론은. 이게 골드랩 박사가 그 제약이론 경영을 창시하신 분이죠. 좀 일찍 죽은 게 안타깝습니다만은 루비오, 폭군 김정은 제거해야 왈츠, 대북 선제 타격도 옵션. 이번에 그 외교안보 투톱의 슈퍼 매파가 기용이 됐답니다. 루비오는 북전쟁 벌이면 정권 종말, 주한미군 조정 분담금 증액도 주장했다고 그러고 왈츠라는 사람은 경제 제재로 북의 목 짓눌러야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 입장 표명도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필요한 옵션이다. 이것은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이 그렇게 2017년도 폭스뉴스에 얘기했답니다. 과거가 이랬다는 얘기예요. 선제라는 게 그 프림티프라고 그런 용어네요. 선제 타격은 전쟁 등 도발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먼저 공격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알려진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 이름으로 봐서는 이탈리아계 같긴 하네요.
2019년 베트남에서의 이 북미 정상회담 때 폭군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필요하다면은 선제 타격론, 나아가서 레짐 체인지, 북한의 정권 교체,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하더라도 정권 교체까지도 주장한 초강경파로 돼 있는데, 이런 강경파들이 2기 트럼프의 아주 중요한 외교 안보 쪽에 그걸 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아니고 확실성 속으로 아마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좌파 언론 애들은 계속 불안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결정론적 사고방식과 확률론적 사고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미래는 어차피 확률론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이 루비오 이분이 왈츠인지 루비오 상원의원이 주한미군 재검토 전술핵 재배치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했고,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가져왔네요. 그리고 이제 하원 의원 출신인 국가안보보좌관, 뭐 운동을 한 몸매네요. 떡대도 좋고, 이 사람도 판문점을 방문을 했던 그런 인물 사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측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미 무기고 통 비었다. K방산 천조 시장 기회. 동아일보. 미군 재건 대규모 자금 투입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3% 방위비를 지출해야 된다. 말로는 2%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금 투자를 못하는 유럽 국가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중동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 방산의 경쟁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조선업 등은 한미 방산 공급망 협업 기회가 생길 거고, 현지화로 영토를 넓혀야 된다. 트럼프발 글로벌 방산 공급망 재평. 이 시리즈로 뉴스를 낼 모양이에요. 동아일보에서. 미군이 전차, 포, 로켓 투자 등한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K9 자주포등 수입 우선순위, 나토 회원국도 무기 구매 가능성이 있다. AI 전문 첨단 무기체제 개발하고 현지 생산체계 구축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K방산 수출 확대 기회도 된다. 2008년에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한 나라가 16개국인데 2023년에 무려 35개국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폴란드가 가장 크게 많이 했죠. 영국도 가져간 게 있네요. 꽤 많네요. 사우디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핀란드도 가져갔고, 이집트도 가져갔고.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는 방산 쪽으로 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통한 평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현지 생산과 연구개발에 승부수 던져야, 이런 건 이게 맞는 얘기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 LIG 넥스원의 대함유도미사일 비공, 요 그림에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가 2008년에 10억 3천만 달러 수출했는데 2023년에 10배 이상이 되는 140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K 중반도체에서 손 뗄 각오 불가피, 핵심 칩 생산 막힌다. 김소연 2대12. 뭐 뻔한 내용이고요. 이 중국과의 디커플링 뉴스는 한 3년 전에 언론들에서 계속 떠들어줬어야 되는데, 이 친중 언론들이 꽤 많아서 이제야 이런 식으로 조금 이 젊은 기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소신 있게 좀 늦긴 늦었어요. 만약 한 3년 전에 했다면은 제가 아주 그 젊은 사람을 존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슬퍼 타임즈는 뭐 시작 때부터 반중 노선이고 디커플링 하는 입장을 계속 그 주장을 해오고 있죠. 고려인 유상증자 전격철에 주총 표대결에서 분쟁 결판날 듯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임지 디지털 타임즈인데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죠. 그러니까 13일 날 임시 이사회를 마치고서 그걸 포기한다. 유상증자를. 그리고 비판의 요점은 회사가 돈을 빌리고는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비판이 핵심이었다. 요거 전에 제가 녹음한 게 일진전기인데 일진전기도 똑같이 했어요. 그 한 929억 원을 증자해가지고 한 433억 원을 빚 갚는데 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이런 게 그 기업들의 다반사인데 이게 금감원이 왜 고려인한테만 제동을 거는지 나 금감원 애들이 좀 이상합니다. 부원장이 나서가지고 그러는데 원장은 검사 출신이 돼서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부원장이 이제 그 바닥에서 커온 사람인지 요게 이제 그 인맥 등 항맥, 인맥 이게 여러 가지 저는 얽혀 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려에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분기 그 영업 잠정 실적이 나왔어요. 매출액이 5조 8,306억 원이 돼가지고 8.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꽤 증가했습니다. 6,272억 원. 전년도 3분기는 4,861억 원인데 경영성과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MBK 고려아연 지분 추가 매입 사전 공시제 허점 지적했다. 류은즈 지디네 코리아입니다. 핵심적인 거는 이 사전 공시제에 제외되는 데가 있는데 연기금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와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제외됐다. 이게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BK 파트너즈가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느냐? 뭐 해당하니까 사전 공시 안 하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번 경영권 분쟁에 주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기업이 어떻게 집합투자기구냐. 이렇게 이제 또 이 지디넷 그 코리아 류은즈 기자는 좀 객관적으로 잘 그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상증자 철에는 뭔가 그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윤 대통령 페루, 에이펙, 브라질 G20 참석자 14일 출국 한일 정상회담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현재 가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김건희 여사 동행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에이펙하고 G 정상회의 참석할 때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논의한다. 뭐 한미 회담만 하는 게 아니고 한일 회담도 좀 해보고 그리고 한일 만나기 전에 만나려면은 요건 미국하고 같이 만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피임에 대해 말한 내용과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 KT 킨들란 GMA라는 언론 매체 보도 내용인데요. 이게 질문형 답변식으로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느냐. 산모 조절이란 용어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그러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15세에서 49세 사이 여성 중 약 14%가 이 피임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산모 조절이라는 것은 피임약을 먹는 여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피임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요?
그는 저는 피임이나 기타 피임약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옹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앞으로도 절대 옹호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자연 출산, 이런 그 출산을 장려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 피임법은 어떻게 되었나요? 첫 임기 때 보건복지부는 많은 고용주가 여성들에게 무료 피임 서비스를 보장하는 저렴한 의료법 의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말들을 어렵게 써가지고. 그리고 대법원은 2020년 7대2 판결에서 HHS의 결정을 지지하며 종교적 또는 도덕적 이의를 제기하는 고용주나 대학의 직원용 피임약 보장을 절제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는 거네요. 네 번째,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피임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3개 주에서는 낙태 제한을 준수하고 7개 주에서는 낙태 접근성을 보호한다. 핵심적, 이게 제가 질문을 피임과 낙태를 여기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인지, 핵심적인 질문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간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 가지고 강제 임신이 된 경우 어떡할 거냐. 낙태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게 상식적이고 오히려 그게 도덕적이라고 보는데요. 종교적인 거 이런 거 빼고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트럼프는 또한 의회와 협력하여 피임을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이라는, 영어로 리프로덕티브로 하는데, 이게 이제 여성한테 이런 용어를 쓰면은 조금 기분 나빠할 것 같고, 다산은 아니지만은 연속적 출산이라고 그럴까요? 출산이라고, 재출산 이런 권리에 관한 법안을 제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피임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나요? 2022년에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라는 판결을 뒤집었다는 건데, 그때 클래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단독 동의 의견에는 피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견서에 법원이 피임기구를 사용하거나 피임기구 사용에 대해 조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코네티컷주법을 무효화한 대법원의 판결인 그리즈월드 대 코네티컷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얘네들 그렇게 말을 어렵게 쓰는, 간접적으로 써가지고 결국 뭐 어떻다는 얘기인지 읽어놓고도 저도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좀 죄송합니다. 이게 머리가 둔해가지고. 미국 항공모함 한국 및 일본과 군사훈련 참가, 이면수 에드 데이비스 편집, 로이터 보도 내용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삼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2023년 정상회담에서 연례 훈련을 하자. 이래서 이번에 2차 훈련을 하는 거다. 이번 3자 훈련은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과 사이버 방어 훈련도 포함될 예정이다.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 같은데, 이번 현대화, 미공군은 현대화 전략으로서 A-10 썬더볼트 2 항공기를 퇴역시킬 것이라고 본다. 현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방위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은 워독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항공기는 현재 노스롭 그루먼의 일부인 페어차일드 리퍼블릭 컴퍼니가 미공군을 위해 개발했다. 중국의 대형 에어쇼는 전투기의 화려한 공중 디스플레이로 시작되었지만 관중들은 스모그 속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메트로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기껏 자기네들 에어쇼 하는데 공기가 탁해가지고 제대로 못 봤다고 좀 까는 뉴스 같습니다. 중국 대부분의 인구가 지금 석탄을 사용하고 천연가스를 쓸 만한 경제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아주 곤란한 환경을 제공할 것 같고요. 이번 에어쇼에 스텔스 전투기 PL-15라는 요게 이번에 전시가 됐대요.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미국하고 대립해서 경쟁 관계로 해서 개발해서 나왔다. 저간 미국, 중국 마도 만약에 전쟁을 대비해서 향상을 하려고 그러고,
이 전투기는 또 다른 이게 그 황제, 백황제라고 그러는데, 무슨 저기 벌레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미래전쟁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중국은 미 공군이 차세대 항공 지배력 NGAD 프로그램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거를 나왔대요. 중국에서 이혼 합의로 위험에 처한 운전자가 차량을 들이받아 35명이 사망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 연달에서 그 중국이 엄격한 총기법이고 폭력범죄 이런 거를 예방하는 국가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그리고 지난 10월 베이징에서 발생한 칼 공격으로 베이징 최고의 초등학교 중 한 곳에서 5명이 부상을 입었고 한 달 전 선전에 한 일본 학생이 학교 밖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이게 중국이 치안이 지금 공산당 치하에서도 치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네요. 지금 중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트럼프 2.0에 정정긍긍하는 한국 8년 만에 골프 연습 재개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이정선, JB프레스가 이게 전북 프레스의 약자인 것 같아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가능성,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증가 불가피, 연간 1조 5,192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이제 트럼프가 오면은 재협상이 불가피하고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스포 당할 수도 있다. 왕따 당할 수도 있다. 트럼프와 사귀는 법으로 해서 골프 뭐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네요. 이 사람 얘기는 비즈니스 속성 광자에도 매달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했고 경향신문 쪽에서는 트럼프와 외교 준비한 골프 해명에 야 지금 골프나 치러 다닐 때 아닌 때인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이겠죠. 그 시간에 공부를 내 생각에는 이 사람아 윤을 잡아먹지 안달하는 야당이 더 참담한 수준이다. 실제 트럼프와 골프 칠 일이 아니더라도 안보를 위해서라도 트럼프와 친화적이 되겠다는 미리 제스처로 이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 아니냐.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 아예 예전부터 윤석열이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니까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주 그 치졸한 놈들을 봐요. 여성 미인으로의 진화. 요거는 그 한 번째 그 수필인데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40대가 넘은 노처녀 노총각이 많은 현실인데 이것도 50대 퇴직했을 때 애환 60대 퇴직 아마 그 65세 정년 퇴직이 보장된 공무원등이라면은 한 2자녀로 정도라면은 분명 퇴직 전 자녀 결혼시킬 확률이 높다. 이 50대 퇴직을 제가 하다 보니까 자녀 대학금 학자금 부담이 됐었고 또 자녀 결혼에 경제적으로 좀 조금 쉽진 않았고 남편의 축하객보다 마누라의 축하객이 더 많았던 거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이하 자료들은 그냥 항상 참고 자료로 놔두는 것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서 일찍